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경북 군위와 강원 양구 지역의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채 야간 산불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구장 870여 개 규모의 산림을 불태운 양구 산불은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며 날린 불씨가 옮겨붙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기 조각에서 안철수 개와의 갈등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 주역으로 입각이 확실했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입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이끈 실무 책임자로 입각이 확실했습니다.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맞춤 부처를 놓고 막판 조율이 한창이었는데 돌연 인수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 부처 하마평이 있지만 본인은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정부 구상까지 나왔던 안철수계가 일기 첫 번째 인선 8명에서 실종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 혹은 힘겨루기가 투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계를 중심으로 인사 6명 안팎을 추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안철수계, 윤석열계가 따로 있느냐 대화를 꾸준히 나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발표가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이른바 경육남에 치우쳤다는 비판 속에 안철수계와의 갈등까지 노골적으로 불거지며 추가 인선 발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 경북 지역 순회를 마치고 상경해 수요일 남은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입각할 거란 말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번에 불거진 안철수 측과 당선인 측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 순회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일정으로 먼저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박소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중앙시장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 쏟아지는 환호에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상주 풍물시장에서는 대선 유세 현장에서 자주 했던 어퍼컷 퍼포먼스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1박 2일) TK 일정을 시작한 윤 당선인은 안동과 상주 등 경북 지역 4곳을 순회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세 당시 받은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늘 선거운동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선거운동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보수 진영 통합 행보로 풀이되는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때라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윤곽도 잡혔습니다.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표식은 약속을 뜻하는 전통 매듭 문양으로 정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0시에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고 오전에 당선인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본식을 진행합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희망을 되찾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임 준비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예방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중하게 초청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앞서 논란이 됐던 가수 방탄소년단 초청 공연 기획에 대해서는 한정적 예산과 행사의 기조를 고려해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로 오세훈, 박형준 현 시장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시에 후보군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새 인물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지방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로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면서 내부 경쟁에 힘을 뺏기지 않게 된 건 물론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넉넉히 벌게 됐습니다. 반면 경기지사 선거전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앞선이 뒤선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과 교통정책 등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당선인께서 대국민 공약을 대선 때 하신 수도권 GTX DEF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탈원에 나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새 인물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1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군의 파격적인 얼굴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전체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네. 실제 서울시당에서 조사한 심층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보다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가 여전하고 중도층 표심 잡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검수완박 갈등까지 겹친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확정지으며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반면 서울시장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민주당.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진표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출마 선언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1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주요 지역의 후보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 직접 현안과 공약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첫 순서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장에 나가게 된 내 결심의 배경은 이렇다라고 설명하시면 어떤 겁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저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예. 0.73%라는 초유의 박빙으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낙담하고 이민하고 싶다. 예. TV 뉴스를 보지 못하겠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16만 명이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원래 1, 2%가 높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바로 사표를 냈잖아요. 예. 절에서 쉬고 있고 또 머리도 쇠망치로 맞아서 휴양도 할 겸 있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찾아오고 예. 서울시 41명의 시의원들이 송영길 출마를 요청하고 3,000여 명의 당원들이 제 통장으로 2,424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아, 예. 이사 와라. 이사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열망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에 김동연 후보가 나오실 것을 제가 종용했습니다. 나오신다면 저는 사실 안 나올 생각이었는데 우리 당의 김진애 의원님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였고 박주민 의원님조차 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는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네, 예. 제가 이 뭔가 당의 존재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겠다 예. 나오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어두운 기억입니다만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네. 부산의 오거돈 시장, 그다음에 경남지사, 네. 그다음에 충남 안희정지사, 네. 김경지사 이렇게 해갖고 네.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게 뭔가 신뢰를 국민들한테 얻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도 험지에다가 뭐 독배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결코 쉽지 않고 정말 험지죠. 그러니까 보십니까?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제가 대선에 이겼거나 예. 경기도나 인천은 이번 대선에서 사실 4, 5%씩 승리했지만 서울은 4.5%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렇지 예.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분을 뒷받침해야지 제가 나설 타임이 아니었거든요. 예.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입니다. 어차피 정말 불리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밀어보내면서 경력도 쌓고 이미지도 좀 사람들한테 많이 내보이고 어떤 지도에도 축제같이 하면 되는데 가장 어른이고 좌장이던 분이 내가 다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깨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건 너무 관념적인 생각이고요. 관념적이다. 지금 예. 서울시장을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의도 당사 앞으로 오는데 예. 국민의힘 당사의 윤석열 당선인 사진하고 함께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예. 슬로건입니다. 0.73% 이긴 정당이 권력을 다 독점하고 예. 권력을 아직 취임식도 안 됐는데 벌써 경찰들이 이재명 후보 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하고 벌써 막 유튜브도 수색하고 예. 벌써 민주주의가 깨지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전력을 다해서 서울시장이라도 민주당이 이겨서 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권력 남용이 예상되는 것을 견제하고 막아달라. 예. 제대로 된 서울을 지켜달라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청년 여성은 지금 저희 당이 시도의원 예. 30% 이상 공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청년들이 기초의원 광역으로 출마하신 분들의 당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장 후보가 나와 싸워줘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대선 패배를 지고 바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에 다시 나오신다고 하니까 당내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의원들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나 저렇게 발언을 하는 거 보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당연히 예. 그분들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당이라는 게 의견이 다 하나로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당헌 당규 절차에 따라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제가
왜 대선에 패배한 송영길이 또 나왔냐 이렇게 지적한 사람도 있지만 송영길이 정말 고생했다. 다리를 2번이나 수술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코로나에 걸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맞으면서까지 붕대를 메고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를 띄워서 0.73% 좁혔다고 평가한 당원과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예. 같이 경선을 하면 평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경선을 국민의 하면, 뜻인지. 예. 왜 이것은 몇 사람이 자기가 독점해서 누구는 될라 말아 이런 것은 이미 우리 민주당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도 경기도에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고 예. 일동인 후보가 그리고 지금 뭐 유승민 후보도 후보도 치열하게 김문혜 후보랑 지금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슬아슬하게 졌지 뭐 큰 패배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네, 네. 뭐 경선을 치르고 누가 되든 경선을 통해서 정정하게 정당하게 후보가 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당의 문제고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네. 아니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언제 고민을 하고 언제 공약을 준비하고 정책을 갖다가 연구를 했길래 제가 당대표는 좀 전에 그만뒀는데 서울시장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서울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5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4대 강국과의 주요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22년 국회의원을 했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지역구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도록 제가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인천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해오면서 커왔고 당대표로 3번 출마하면서 전국의 현안들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들 딸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직장인 국회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서울은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여의도에는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직장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김영출 이제 전 장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도 그렇고 자 과거에 586이라고 불리던 이제는 또 86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가 물론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냐. 용퇴하자라고 함께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방향을 트냐. 이런 지적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미 그런 세대는 다 입이 희석화 됐고 다 개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 김영춘 의원과 같은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을 했던 586 세대들입니다. 예, 예.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내정장도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586 세대 아닙니까? 다 사람마다 정당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하산하지 않고 등산하냐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있는데 예. 여러분 진짜 대선 때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정권 교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그때 몇 사람이라도 같이 예. 저와 동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 안 하고 대선에 지니까 지금은 싸울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겠죠. 정말 은퇴 상황이 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이런 험지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제가 여기 오는데 수많은 당원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흔들리지 마세요. 송영길 대표님 꼭 시장에 출마해달라고 메시지가 수백 건씩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울 시민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책 또는 이러한 큰 전략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서울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내 비전은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 부동산 때문에 저희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4.7 보궐선거와 이번 이 대통령 선거에도 마용산, 마포, 용산, 성동이 다 졌습니다. 그건 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을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을 확대시키고 금융 정책을 통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공급 대책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출마 선언과 함께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예. 서울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본부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서울이 세종시와 지방과 싸우는 도시가 아니라 동경과 모스크바와 북경과 경쟁해서 정말 인정을 받는 뉴욕과 같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구체적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0대 공약을 이번 주 목요일쯤부터 하나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비전들을 이제 저희가 기다려서 하나씩 좀 읽어보겠는데 네. 문제는 이제 조직의 싸움 아닙니까? 네. 그죠? 실제로 대선 후의 결과도를 봐도 서울이 빨갛게 지도에 네. 물들어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넘어설 거냐? 당 차원에서 이제 전략도 짜시고 조직도 네. 해내야 되고 할 텐데 이제 구상하시는 게 있겠죠. 제가 어제 PNR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세훈 후보님이 50.5%, 제가 44.7%로 5.8% 차로 좁혀졌습니다. 예. 아직 제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5.8% 차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미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뽑아줬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용산에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용산에 이제 대통령이 출근하게 되면은 네. 교통 마비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용산 지역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통신 제한 같은 많은 재산권 행사가 통제되고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것처럼 윤핵관들의 일방적인 그런 조각 발표를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조차 배제되고 이태규 의원도 입각을 배제시킨 거 보십시오. 이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 뽑아줬으니 예. 서울시장은 그래도 민주당이 잘하면 뽑아줘야 선택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또 견제를 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갖고 계시던 이제 인천 계양 쪽은 네. 이재명 전 후보 얘기가 또 나오다가 이재명 네. 전 후보는 다시 또 성남 보궐 얘기가 나오다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가치라든가 아니면 중이 쓰일 어떤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또 여기에 이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를 선거 과정에 모셔다 쓰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도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다시 당 대표가 되고 예. 또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꼭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1,600만 명 이상이 지지하고 대선에 패배하고도 16만 명의 신규 당원이 가입을 해서 열렬히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임무와 사명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의 지지 자체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지방선거에서 좀 더 불이 이제 세게 붙을 수 있는데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첫 번째 대결이 어디에서 펼쳐지냐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박탈한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어떻게 지금까지 합의를 통해서 쭉 이루어진 법안이 있는데 갑자기 박탈 얘기가 나오냐는 국민의힘과 자, 여기서 이제 또 뭔가 첫 승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한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택은 될 것 같습니까? 예. 박탈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이 갖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중단 교체도 요구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희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것을 문재인 이재명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천인공노할 그래서 나는 야 원내대표 되신 분이 이런 막말을 저렇게 비약을 해서 쓰는가 싶었는데 아니 자기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하면 임명할 겁니다. 예. 훨씬 더 통제가 되죠.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했습니다만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바로 경찰이 했습니다. 이런 경찰을 놔두고 무슨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요? 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건데 오히려 저는 그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균형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법안인데 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다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야 앞으로 국민의힘 정부가 나갈 길이 너무 험난하겠다. 계속 저렇게 발목 잡는 거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아니 발목 잡는 표현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0.73% 이겼는데 저희가 아무런 문제 제기지 않고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예. 아마 세계 나라 중에 이런 선진 대한민국은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0.73% 이겼다 그런다면 윤석열 후보의 극렬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고 국회를 와서 난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훨씬 성숙한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0.73% 이긴 대통령의 승리를 승복하고 우리가 존중해 주는데 172석의 국회가 입법에 의결하는 것을 선출되지 않는 검찰들이 총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이게 헌법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한 이거 헌법적 사고에 이탈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선거 때문에 모신 거니까 네. 서울 시민들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서울 시민들께 저희가 부동산 문제를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충분히 결합하지 않고 예. 조세, 규제에 의존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합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 9억을 11억으로 완화시키고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시킨과 동시에 용적률 500% 향상과 30년 안전기준에 대한 면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급 대책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도 집값의 10%만 내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다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UN 5본부를 유치해서 우리 서울이 글로벌 도시의 위상이 맞도록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당 경선에서 선전하시는 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오늘 송영길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 나가는 주요 지역의 모든 후보들의 얘기를 다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도 곧 하나하나 모시고서 얘기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돼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김호수 총장과 검사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한 배수진을 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호수 총장 또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들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오늘 오전 소집돼 오후 5시를 조금 넘게 끝나 7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진실규명과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데 검사장 전원이 일치된 결론이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도 공통되고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호수 총장은 오전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자신으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총장직을 걸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반면 박범계 장관, 이런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의 공정성은 제도 이전의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며 검사에겐 좋은 수사를 하는 게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검수완박 강행 의사에 국민의힘은 결사저직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원 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데 이번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완강히 저항하는 검찰을 연일 질타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의석 차이를 앞세워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영 대결만 키우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과 민주당이라는 내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과 당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끈질긴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임기 내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정권교체 기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낸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봐요. 일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일단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도 있지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6대 범죄를 이미 검찰이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요. 그러면 6대 범죄도 지금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도록 그럼 다른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저 기관이 특별수사청, 예컨대 뭐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이 검찰 자체는 기소하고 헌법상 영장 청구만 하고 나머지 수사는 다른 어떤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청에 보내는 것을 하는 게 입법 주요 요지고 조 법률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지 않고 이제 기소권만 갖는다라고 하면 큰 변화긴 큰 변화입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해본 적이 없거나 그렇게 아니면 관행위에서 검찰이 수사에 상당히 능률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이미 돼버려서 존재해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꼭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큰 변화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경은 뭐냐 계속 이제 따져 묻는단 말이죠. 그렇죠. 해방 이후에 계속 검찰이 뭐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경찰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지금 계속 돼 있었는데 예. 이제 다른 나라 이 수사기관하고 기소기관하고 나누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었고요. 아닌 나라도 있지만 그 틀에 대해서 이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6대 범죄를 남겨두면서 했던 건데 지금 조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5월 10일이 지나가 버리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상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수사 기소권 구별하는 거 분리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재관을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더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물론 특수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로 그래도 힘이 센 권력자들이라거나 공직자의 비위 위주로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걸 뚝 떼어다가 경찰한테 주자니 경찰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걸 다른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주자니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맡긴 공수처도 잘 못하는데 새로 만든 게 또 뭐 이렇게 잘할까? 이런 이제 효율과 능률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시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6대 범죄는 놔둔 거거든요. 사실은 6대 범죄 중에 뭐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보다는 검찰이 잘하니까 검찰에서 계속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시기는 사실 언제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늘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라는 건 또 국가의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몰두를 할까, 어디에 인력이나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6대 범죄 역시도 검찰보다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게 경찰일 수도 있고 다른 중수청이든 다른 범죄수사청이든 그것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맞다.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이나 또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해버리면 이 중대범죄는 뭐 대처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이제는 나섰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만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검수완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천인 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 그리고 김호수 지금은 총장이지만 법무부 차관이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괴를 같이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생각이 이제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호수 총장은 내가 이래갖고는 어떻게 후배들 또는 부하들을 데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끌겠습니까?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검찰을 개혁하는데 검찰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내가 가진 권한을 다 뺏겨야 되는데 그렇죠. 6대 범죄만 남겨서 그때도 지금 상당히 많이 뺏긴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뺏긴다고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런 어떤 뺏기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수장이 되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장 검사라든지 검사장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호수 총장이 입장이 좀 선회된 것 같아요. 예. 이미 그 시기 상조 정도는 시기 조절로는 맞는 것 같은데 바꾸는 것까지는 너무 빠르다라고 본인은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도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사를 전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하면 되죠. 예. 경찰이 하면 되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 기관이 하면 됩니다. 그 기관이 하는 건데 왠지 그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하면 이 범죄들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은 좀 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 가장 문제라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것들은 다시 수사기관한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를 사실 여지껏 그럼 못 해왔구나. 그렇죠. 저러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검찰을 너무 그냥 몰고 가고 그냥 막판까지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은 불가피하네요. 저렇게 되면. 근데 사실 이게 막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갈등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게 기본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것대로 집행부,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고요. 지금 집행부 밑에 있는 청이거든요. 검찰청은.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결정을 해보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이 법이 다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당론이 정해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저는 갈등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기소만 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제 지지부진이 된다 그러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 요소로 될 가능성도 있지. 이게 만약 통과가 되거나 뭐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검찰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들 또 검찰의 다른 이제 직원들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가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번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내일 정치구청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송영기 대표는 당론 채택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내일 지금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당론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제 설명이 됐고 당론이 채택되면 뭐 간혹 이제 그런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지금 다 법 추진하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걸 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의원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당론에서 다수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본회나 이런 게 통과 가능하고 그 이전에 지금 보면 안건조정소위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양양재 무소속 의원을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 가능성도 없고요. 당론 채택만 된다 그러면 좀 진행이 빡빡빡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치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밀고 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컨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아니면
김혜경 수사라든지 뭐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요.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 고민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이 세 가지 정도 법안이 될 수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공수청이든 어쨌든 이런 다른 기관을 통해서 6대 범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만든 것 같고 뭐 이거는 사실 협치보다는 지금 일어난 상황에 민주당이 좀 반응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부패 완판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공개적으로 뭐 비판을 하거나 의견을 갖다가 분명하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부권 같은 걸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5월 10일 이후에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3분의 2가 되니까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서두르는 것 같거든요. 5월 10일 이전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과가 가능한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후보 시절 때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난 검사 아니다 나 혼자로 됐다 뭐 지금 민생 신경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민주당이 내일 의총 결과가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은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 표명하고 민주당의 어떤 입법 추진하고는 같이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입장을 아무것도 안 내놓기는 좀 그럴 것이고 뭔가 입장을 내놓긴 할 텐데 말이죠. 그거는 일단 내일 민주당 의총을 한번 좀 봐야겠네요. 예,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령을 바꿔 소급 적용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번 달부터 유예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바꿔서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 성적표라며 새 정부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통과로 한 곱이 넘긴 신구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나 상속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투기 목적이 없이 2주택이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주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올라가며 고령자나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법을 바꿔야 가능해서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새 정부에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최대 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에 곧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 1일이면 1살이 늘어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1살씩 늘어나고 연나이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양유업에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노조는 협약 문구를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수년간 소송전을 벌인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서 만나이를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후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나이를 채택한 법 취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 이를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 나이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해가 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한 살씩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내년에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우리가 쓰는 세는 나이는 옛 고대 중국에서 유래돼 과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미 1962년에 만 나이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 때문에 인수위는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식을 전환하고 법령 정비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해외에서 K-에이지, 그러니까 K-나이로도 불리는 새는 나이로 인한 혼란은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이나 청소년 방역 패스 연령 기준이 만 나이인지 새는 나이인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문의가 많았다고 하죠. 국제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새는 나이로 인해 12월생의 경우엔 태어나 한 달여 만에 한 살을 더 먹게 돼 12월 출산 기피 현상도 있죠. 하지만 시행 초반 혼란스러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도 이미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데요. 3월 입학이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도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연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만 이 부분 역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난 동기라고 해도 생일을 따져봐야만 같이 치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만 나이 사용에 찬성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는 결혼 후에도 신혼집이 아니라 부모와 살던 집을 법정 거주지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친은 지난 연말 이은혜가 집을 방문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서도 부모에게 잘하던 딸이고 혐의 내용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는 숨진 남편 윤모 씨와 결혼한 후에도 공범 조연수와 수년간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의 법정 주소지는 조연수와 동거하던 집도 남편이 살던 집도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이은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법정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니 이은혜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은혜의 아버지 A씨는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 수배 이후 처음으로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먼저 이은혜와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사는 집을 방문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선 시점입니다. 12월 달에 어디를 못 했는데 12월 달이요? 12월 이후에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범행에 관한 의혹은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해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80% 이상 뻥튀기해가지고 모르는 데가 찾아오는 사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은혜에 대해선 평소 부모에게 매우 잘하는 딸이었다며 파렴치한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혼내라고 눈물 났어요. 진짜. 두 부모가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 여행 가셨잖아요. 꼭 엄마 아빠 데리고 가려고. 반면 오랫동안 주변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은 이은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검사하는 키트 있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검경이 공개 수배에 나선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은혜와 조연수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 그 사이 잇따르고 있는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 가족들의 마음도 한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40년 넘은 고시원 건물에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주민 17명이 대피했습니다. 고시원 방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뿌리는 물의 양이 너무 적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창문과 커튼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바닥에는 창문에서 떨어져 나온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시원 건물 방 안에서 불이 난 건 아침 6시 반쯤. 고시원 거주자들과 인근 주민 등 17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고시원에 살던 70대와 60대 남성 등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구조대 도착 당시 피해자 1명은 불이 난 곳 근처에서 또 다른 1명은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직후 고시원 방마다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방수량이 적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 방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열기가 많고 세면 그 방수량으로는 화재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고시원은 방 개수만 30여 개로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 2층에 들어서 있습니다. 2009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 건물에서 고시원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곳은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제출해 고시원을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 개정되기 전에 고시원이고 거기다가 안전시설도 갖췄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70대 남성이 살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타이완 해상에서 실종된 선박수색을 위한 구조대원을 이송하고 돌아오다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가 인양됐습니다. 사고 사흘 만인데요. 해경은 동체를 부산으로 이송해 사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해군 광양함에서 해경 헬기 본체를 들어올립니다. 헬기 바퀴 부분에 인양줄이 걸려 있고 부서진 곳도 보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낮 1시쯤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해 5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제주 마라도 남서쪽 370km 해상에 추락한 지 사흘 만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헬기 동체 인양을 시도했는데 막바지에 인양줄이 끊어지며 지연됐습니다. 때문에 해경과 해군은 인양을 재개할 때 준비를 더 꼼꼼히 했습니다. 이번엔 강도가 센 인양줄 4개를 동체에 걸고 첫 인양 때 줄이 끊어졌던 헬기 로터에도 줄 2개를 더 걸었습니다. 해경 조사위와 해군은 성공적인 동체 인양을 위한 회의 결과 랜딩 기어 4곳에 고장력 로프를 연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경 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동체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미국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헬기 동체는 해경 정비창이 있는 부산으로 이송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동해안 산불이 지나간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강원 양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800개가 넘는 산림 621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이번 산불도 역시나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길게 띠를 이뤘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산불. 화선 길이만 무려 16km. 원인은 또다시 부주의에 의한 실화였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강풍에 낙엽이 날아들자 이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낸 겁니다. 주민에 의한 낙엽 등 쓰레기 소각으로 발화가 됐습니다. 현재 발화자는 즉시 검거가 돼서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째 이어진 산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연기가 양구 전역을 뒤덮었고 산불 진화 헬기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불이 난 곳마다 산불 진화대와 소방관들이 직접 호스를 끌고 올라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해가 뜨긴 해도 지금 좀 이제 불씨가 계속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기가 거치고 간신히 헬기 30대가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붓는 물. 마지막 잔불 정리는 진화대원들의 몫입니다. 물을 뿌리고 갈고리와 삽으로 불씨를 제거합니다. 문제는 두껍게 쌓여있는 바싹 마른 낙엽. 조금 전 물을 뿌려 불을 끈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바닥에 두껍게 쌓인 낙엽 때문입니다. 낙엽층 아래나 땅속 불씨는 4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최대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낙엽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 DMZ 코앞까지 600헥타르 넘는 숲이 불에 탔고 주민들은 물론 진화 인력 1,500여 명이 밤새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여성가족부 오늘 정책브리핑 자료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이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자립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이주 배경 청소년, 이주 외국인 청소년을 말하나?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걸까? 예, 보십시오.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북한 이탈 주민, 중도에 결혼해서 입국하게 된 청소년들,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해서 9살에서 24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2019년에 25만에서 2020년에 27만, 1년 사이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결혼도 줄고 있는데 이렇게 이주 배경 인구로 따지면 양상이 다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3%가 이주 배경 청소년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나는 아기의 전체 중에서 6%가 해당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은 전체 결혼의 10%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아동을 다 합치면 갓난아기까지 합치면 한 60만 정도 될 겁니다. 다문화 가족 중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동, 청소년, 아기 숫자가 많은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학생들 중에서 초중고 학생 중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출생한 비율을 보시면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비율이 벌써 20%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칭조차 혼란스럽고 그래서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명칭이 법무부가 쓸 때, 여성가족부가 쓸 때 다 다릅니다. 외국인 주민자녀라고 외국인이라고 못을 박았다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다가 또 가정자를 빼고 다문화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좀 낮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막 높아집니다.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주 배경의 가족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정책의 변화가 이제 필요합니다. 사회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중 언어 전자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또는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또 부모에게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그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빨리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라가 아니라 그 나라 말도 같이 익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 아동에 대한 공약이나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출생 해결 예산은 수십조 원 된다는데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살아갈 30만 명에 이르는 아기들의 예산은 따져보질 않았던 겁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전쟁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러시아가 죽음과 빈곤을 퍼뜨리고 있다며 전쟁의 참상을 겪은 한국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함께 맞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전투복 차림에 결연한 표정으로 나타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분가량의 국회 화상연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세세히 알렸습니다. EU와 미국, 영국 등에 이은 24번째 연설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조퇴로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며 이를 러시아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문화와 언어를 없애려 하는 건 물론 교육시설과 병원 등 민간시설을 전략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인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교육기관만이 900곳 이상 파괴되었고 수많은 병원들도 파괴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포위돼 집중 공격을 받은 마리우폴의 모습을 영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략은 멈추지 않을 거라면서 더 높은 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완전히 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러시아는 전 세계를 화학무기, 핵무기 내세우며 협박을 할 겁니다. 살상용 무기 지원을 거절해온 한국을 향해선 공개적으로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6.25 전쟁을 이겨냈듯 우크라이나 역시 도움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로 죽음 그리고 빈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앞에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연설을 지켜본 여야 지도부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해 지지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대다수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만큼 평화도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이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경축 사절단을 파견해 새롭게 격상된 한미동맹시대의 도래를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장은 7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이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과 확장 억제 제공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한미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 연내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미 측이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경축 사절단을 파견해서 새롭게 격상된 한미 동맹 시대의 도래를 축하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런 거 연락을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방미 활동을 하느라고 다른 건 일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혹시 맞죠? 주태영 위원님께서는 뭐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번 주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잇따라 실시하던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추가 도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입니다. F-35C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전단을 구성했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강력한 압박이 되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번 주 동해로 진입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잇따라 실시하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서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차원에서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함은 대북 경고 차원에서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링컨함은 동해 공해상에 5일가량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추가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추가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또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검사가 적었던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는 확실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만 928명, 하루 전보다 7만 3천여 명 줄면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확진 수가 10만 명 아래인 것은 지난 2월 22일 후 48일, 약 7주 만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월요일에 확진자 수가 줄긴 하지만 최근 감소세 덕에 그 폭이 커졌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봐도 8주 만의 최소치입니다. 지난 2월 14일 5만 4천여 명이던 확진자 수는 21일 9만 5천, 28일 13만 9천으로 뛰더니 3월 중순엔 30만 명까지 넘기며 6자리 확진자 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당국은 검사 건수가 회복되는 주 중반 확진자가 다시 늘 수도 있지만 전반적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15명 줄었고 사망자도 전날보다 71명 줄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수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루 사망자 258명 가운데 161명이 80세 이상으로 전체 62%를 넘었고 70대와 60대까지 더하면 95%가 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사망자 추이도 비슷합니다. 총 사망자 2,186명 가운데 2,06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비중이 95.6%에 달합니다. 그동안 고령층 감염률이 높지 않았고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시기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조속히 진단을 받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의 노력들을 좀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늘면서 사망자도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고령층의 4차 접종을 검토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같이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 한창 논의 중인데요. 최대 쟁점은 격리 단축 문제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정부는 일상 회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같은 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은 현재 1급인 코로나19 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급 하향은 확정적이지만 격리 의무화나 기간 단축 여부를 놓고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즉시 신고 의무는 일률적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격리 의무는 결핵, 홍역처럼 일부 질환에만 있는 만큼 코로나19도 여기에 포함할지 논의 중입니다. 모든 환자의 격리 의무를 두는 대신 고위험군에만 격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든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할지가 쟁점입니다. 독감이나 결핵으로 단계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일상 진료로 복귀가 되게 됩니다. 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진료와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독감처럼 풍토화가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격리 해제할 수 있죠. 그 상황이 됐느냐 아니에요. 고위험군의 사망자가 300명씩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각종 근거를 찾아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또는 치약시설이 안전할 수 있는 격리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등급 하향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도 논의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